항상 절박함? 그리고 절박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저를 실리콘밸리에 보냈던 찰리가 해준 말 하나를 항상 기억을 했었어요. 승윤, Every startup is an overnight success, but it happens on 500th night. 모든 스타트업은 밖에서 볼 때는 벼락 성공처럼 느껴진다. 사실은 이 벼락 성공이 그 첫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500일째 나온다. 근데 사실 그때는 저는 사실 웃었거든요. 500일씩이나 걸린다고? 이제 난 90일째인데 500일씩이나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한 2200~2300일 걸린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제가 뭐 경영의 구루로 비춰주고 싶지 않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사업이 성공하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해서 제 이야기가 정답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아직도 저는 이제 시작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이야기를 말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힘들 때마다 창업을 해보셨던 분들의 얘기들이나 그분들이 겪었던 고난들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문제투성이구나. 다 문제투성이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도 다른 창업자가 겪어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대학교 때 뭔가 성취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잘해놨다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해서 한 방 빡 때리면 확 잘 될 줄 알았는데 6년, 7년 동안 전혀 성과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처럼 대학 졸업하자마자 어리게 사업하는 분들, 매일매일 버티면서 다음 사업 성과를 내야 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래서 그냥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서 제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죠. 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highlight of this Michaelmas term. 어릴 때는 사실 사업을 하는 게 멋없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와 뭐 역사 같은 거를 좋아했고, 그러면서 옥스포드에 진학을 하게 됐었고, 옥스포드 유니언이라는 200년 이상 된 토론단체가 있어요. 지금까지 영국 총리도 한 12명 정도 배출한 그런 단체에서 회장 역할을 했었고요. 마이너리티로서 뭔가 시도를 해서 잘 된 경험은 저한테 그 당시엔 자신감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As a fellow South Korean, I really wanted to host him.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Psy. 회장이 되면 되게 유명한 연사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강남스타일이 유행을 해서 싸이식을 불렀었고, 특히 기억에 남는 연사는 별명이 집 없는 억만장자인 니콜라스 베르구르아니에라는 분을 초청했었어요. 동양 철학에도 관심 많고 이런 아시안 정치 시스템에도 관심이 많은데 동양인이 여기서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묻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기 한 1년 전 정도에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베르그르안이 한국에 왔었는데 유일하게 잘 아는 한국인이어서 비서 역할을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벤처기업가를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넥슨 김정주 대표님, 다음 이재용 대표님 같은 분들이 계셨었고, 처음으로 벤처를 하신 분들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티셔츠에 청바지에 호기심이 많고 질문도 많고 계속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생각이 닫혀있는 내 친구보다 훨씬 더 젊게 산다, 어떻게 보면 더 소년 같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분들처럼 더 소년 같은 상상을 하면서 살고 싶다,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항상 학교 내에서 공부, 짜여진 선거, 룰이 있는 곳에서 잘하는 방법은 알았지만 사업이란 건 혁신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영역이잖아요.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취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딱딱하고 도전을 안 하는 그런 어른처럼 되겠구나, 인생의 큰 도전 자체를 못 하게 되겠구나, 그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됐고, 근데 한 7년 뒤 생각을 해보면 이제 7, 8년 지난 거잖아요. 사실 잘된 창업자들 보면 첫 직장이 창업이 아닌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틀렸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네. 2014년도에 바이라인이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저널리즘 플랫폼을 시작했었고요. 그것을 하게 된 취지는 탐사보도 같은 것들이 특히 죽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같은 경우를 탐사보도 하고 싶다 그러면 탐사보도 기자나 지식인이 나와서 내가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올 거다 라는 것을 미리 피칭을 하고 독자들한테 크라우드 펀딩이나 구독을 하면 저널리즘을 수익화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어려서부터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언론에도 관심이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사실 저는 재밌었고요. 위키릭스 창립자 줄리안 아센즈 같은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던 인물도 만나기도 했었고. Breaking news. London police have arrested WikiLeaks founder Julian Assange. Here you can see
그때 줄리안 어센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에 대피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들어갔을 때는 진짜 이런 세계 정부들의 적을 만나면 나도 감시당하는 거 아니냐, 뭔가 약간 금지된 것을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결국은 정말 소수의 이슈들만 크라우드 펀딩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비즈니스로서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설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런웨이가 3개월, 4개월 남았었고, 저널리즘에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에 있는 소설을 다루는 레디시로 피벗을 하게 결정을 했죠. 웹소설을 마켓을 선택을 한 거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스마트폰으로 웹소설, 웹툰을 보는 시장이 미국보다 먼저 열렸어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전에 이북 리더, 킨들 같은 디바이스로 거의 다 독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보다 3, 4년 뒤에 이제 스마트폰 독서 시장이 열리는 거였었고, 사실 50가지 세계 그레이부터 마션까지 웹을 기반한 연재소설, 웹소설이었거든요. 이렇게 이미 성공 사례도 있고 지금 현재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게 됐죠. 바이라인에서 이제 레디시로 피벗을 하고, 그럴 당시에 대학교 선배인 실리콘밸리에서 엔젤 인베스터로 활동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찰리 성어스트라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런던에서 시드 펀딩을 받으려면 12개월이 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받으려면 1개월이 걸린다. 배우가 되면 할리우드에 가고 싶으면 실리콘밸리로 빨리 나가라. 2016년 1월달 정도에 갔었어요. 운이 좋게 진짜 한두 달 만에 매출이 10,000불 정도 생겼었어요. 월 매출로. 이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엔젤 투자자들 만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레디시의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의 타이틀은 피벗하고 돈의 허덕이다 실리콘밸리에서 펀딩 받기. 펀딩 받았다기보다는 뭔가 약간 지금 산소호흡기를 메고 있는 그런 상태에 더 가까운데, 아무튼 실리콘밸리에는 사실 인맥이 전혀 없으니까 링크드인을 통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창업자들을 계속 컨택트를 했어요. 그리고 소개를 받으려고 하고 끈을 찾으려고 했고,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자기가 이미 투자한 창업자한테 오는 소개를 굉장히 퀄리티 있는 레퍼런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맷 험페리라는 사람이었는데 4-5번 사업을 망한 다음에 5번째인가 6번째 사업을 18개월 만에 2천억에 엑시스를 해서 한 28살, 29살 되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5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성공한 걸 처음 봤고, 우선 한번 실패를 하고 피벗되었다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이미 아시아에서 증명된 모델이고 초기 데이터도 나왔다라고 하니까 피칭을 듣고 30분 만에 내일 그냥 입금하겠다. 사실 런던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국에서는 무슨 새로운 걸 한다 그러면 why? 이런 식이거든요. 왜 하냐고. 실리콘밸리에서는 why not? 그거 한번 해보면 어때? 라는 다 방식이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조언을 해줬던 정말 노바디, 아무도 아니었던 사람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진짜 억만장자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아무 성과가 없는 친구들도 크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감명 깊었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맷 험페리가 투자를 하고 Be a machine gun, not a sniper 그러면서 머신건처럼 총알을 쫙 뿌려야지, 저격수처럼 한 명만 계속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웬만한 엔젤 투자자들은 자신의 시간이 워낙 소중한 사람들이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결정을 이미 한다. 안 되는 사람 계속 설득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 매일 2-3명씩 계속 찾아가서 피칭하고 그래서 잘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소개받고, 그래서 2016년도 한 말까지 30억 정도를 거의 모았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인생이 풀리는구나, 이렇게 괜찮은 투자자들이 난 투자를 했었으니까 드디어 사업이 풀리는구나 라는 기대감에 벅차 있었는데, 사실 뚜껑 열어보니까 2016, 20, 17, 18, 19 4년 동안 거의 매출에 변동이 없었어요. 네. 정체를 한 1년 하니까 하나씩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전략이 틀린 건가, 아이템이 틀린 건가, 팀이 틀린 건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좋은 분들이 와주셨었는데 팀이 와야 되기도 하고 작별 인사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팀을 또 리빌딩 해야 되고, 내가 이 사업을 할 자격이 있나? 내가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있나? 사실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성장을 시켜본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CPO, CTO 이런 분들 중에서 스타트업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죠. 도와달라, 조언을 달라라는 관점에서 진짜 실제 그게 마음이었었고, 오히려 다 안다고 하는 창업자보다 좀 모른다고 하는 창업자에게 올 수 있는 리더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너십을 갖고 이 창업자 여백을 채워주고 싶다고 하는 리더들도 있거든요. 같이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플랫폼 하는데 사실 컨텐츠 플랫폼은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다. 유튜브처럼 정말 많은 아마추어 컨텐츠를 올리는 플랫폼도 있지만 넷플릭스처럼 퀄리티 컨텐츠를 직접 제작을 하는 제작 스튜디오와 플랫폼의 결합도 있다. 넷플릭스 같은 포지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ABC 전 부사장이었던 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연재 콘텐츠의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포맷은 TV 드라마거든요. 그분은 1일 드라마 총책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수십 명의 작가와 프로듀서들이 들어가서 매일 50분, 1시간의 콘텐츠를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Describe what that others. means, running a writer's room. If you sit around a table with anywhere from 6 to 13 other men and women, every one of them does the same job. When the person says, you know, let's hear some jokes, you'll pitch them jokes, or this is the story, the way I think it should be. 이런 것들을 한번 소설의 영역에 가져와 보고 싶다. 우리도 똑같은 연재 콘텐츠인데 특히 연재 콘텐츠는 연재 콘텐츠만의 그런 특성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한 회에서 다 나와야 되고 다음 회를 보고 싶게 만드는 하나의 절단신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베테랑 작가들을 데려와서 TV처럼 라이터스룸 방식으로 소설들을 만들면 집단이 만드니까 하루에 2번 쓰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좋은 퀄리티의 소설들을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프리미엄 웹소설을 집단 창작을 만들겠다는 뾰족한 전략도 생기고 정말 올스타 팀도 생기고 투자의 의향을 표현한 곳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50억 정도를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게 막판에 안 들어왔어요. 좋은 팀원들을 비싼 연봉으로 다 데려왔는데 제가 캐시 매니지먼트를 못해서 잘 돈이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됐죠. 저도 한 3억 정도의 빚을 내고 더 이상 저의 개인으로는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고 멘붕 상황이었는데, 제 친구 중에서 15년지기 친구인데 팀원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사실 그 친구도 워낙 많은 일들을 인생에서 당한 친구여서 집안이 망하고 대학에 못 진학하게 됐고 돈이 없어서 5년 동안 돈을 벌고 직업군인으로 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나를 갖고 왔거든요. 둘 다 이렇게 혼자 꿈을 갖고 왔는데 서로 다 어려우니까 계속 같이 의지하고 계속 말을 하고, 그때 선뜻 자신의 신용을 잡아서 2억을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줬죠. 정말 고마웠죠. 예, 고마웠죠. 특히 이걸 팀원들한테 투명하게 못 얘기하는 시점이었거든요. 아니면 전 팀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팀원들도 다 알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계속 돈을 투자받으러 다니니까 그때 감사하게도 다 참아주셨었고 압박감이 컸죠. 이게 언제 끝날까? 왜냐면 그렇게 매일매일 돈을 쪼들려 살면 굉장히 압박감이 크더라고요. 한 번에 50억, 100억을 모으는 게 불가능했었고 데이터도 안 나왔었고 잘게잘게라도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빚과 투자의 중간 성격인 전환사채라는 개념이 있어요. 회사가 투자자에게 빚을 끄는 거죠. 9월 달부터 그 다음 해에 5월 달까지 25개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가까스로 마지막에 한 80억 정도가 남는 상황에 왔죠. 드디어 팀 돈 아이템이 다 나왔던 시기가 아마 2019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금난에서 벗어나고 근데 한 또 10월 달까지 전혀 넘버가 다시 또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전략의 문제인가? 인도 마켓으로 가야 하나? 막 별 생각도 상상도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도영 CPO님이 하셨던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사실 전략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짜면 웬만하면 괜찮은 전략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실행을 해봤냐라는 걸 다시 한번 질문해봐야 하지 않느냐. 되게 와닿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공하냐 안 성공하냐의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는 그걸 얼마나 촘촘히 실행을 했냐, 정말 디테일하게 실행하느냐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후회를 안 하게 다 실행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다시 임했죠. 사실 레디시의 비즈니스 모델, 뭐 새로운 창조가 아니에요. 혁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한국에서 잘 나왔던 기다리면 무료라는 모델, 그리고 할리우드의 집단 창작 방식, 그리고 게임에서 쓰는 퍼포먼스 마케팅인데 좀 낙후된 출판업계에 가져온 거거든요. 사실 베낄 수 있는 모델이고요. 베낄 수 없는 거는 현재 팀의 케미스트리, 실행력, 실행 속도 이런 것들은 베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디테일하게 실행을 했었거든요. 늑대 인간이 잘 되는 것 같다. 늑대 인간을 데리고 와서 테스팅을 하고, 심지어 저희 집단 창작으로 이거를 매일 5회씩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소설보다 더 빠르게 연재가 돼서 히트작이 딱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2019년 아마 11월 29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땡스기빙, 원래 가족들
가족들이랑 만나는 시간인데 뭐 가족이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넘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 동안 못 봐온 우상향 커브였었거든요. 진짜 계속 정신을 깼던 것 같아요. 드디어 성공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왔는데 내가 여기서 긴장을 조금이라도 놓아서 이 성공이 손 밖으로 나간다면 너무 슬플 것 같다. 잠이 안 왔어요. 매일매일 밤을 새면서 거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초기에 저를 실리콘밸리에 보냈던 찰리가 해준 말 하나를 항상 기억을 했었어요. Every startup is an overnight success, but it happens on 500th night.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500일 동안 찰리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가만히 있는 동안 수많은 전략의 시행착오, 너무나 많은 피벗들이 이루어지다가 그것들이 축적이 돼서 500일 때 빵 터진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얘네 진짜 병락 성공했네 라고 보이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노력의 결과다. 사실 저는 뒤돌아보면 거의 한 2000일 이상의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항상 뭐가 안 돼도 이걸 아직 안 시도해봤지, 다음에 이걸 시도하면 될 거야 라는 낙관주의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안 되는 이유가 만 가지 있어도 창업자는 이 하나가 풀리면 풀릴 거야 라는 그런 믿음, 낙관주의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지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버텨야지 기회가 오니까. 뭐 카카오페이지에게 IP를 확보하고 제작하는 일은 회사의 정체성 그 자체이자 그러니까 회사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죽어가던 카카오페이지를 일으켰던 것도 달빛 조각사라고 하는 소설 하나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되면서 이 모든 사업이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글로벌 콘텐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넷플릭스부터 맛있는 것처럼 디즈니까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좋은 스토리, 좋은 IP예요. 뭐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IP가 내는 시장 가치가 30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정말 무궁무진한 거예요. 사실 이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 소설로 끝나는 게 목표는 아니었어요. 정말 여러 종류의 미디어, 게임부터 TV 드라마까지 만들 수 있겠다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좋아서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전선이 확대되는데 기회도 많아지는 동시에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사업에서 나의 비전을 빨리 앞당겨 줄 수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서 가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조직이 정말 웹소설, 웹툰, 영상 제작사, 탤런트 매니지먼트, 모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너와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 수 있을까? 옛날에는 그냥 생존의 문제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인드에서 어떻게 이런 큰 자원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업을 진짜 키워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더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사실 창업을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매일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어요. 다음엔 이런 걸 해봐야지, 저런 걸 해봐야지. 그리고 바로 이제 실행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팀원들과 매일 꿈꾸는 거 훨씬 더 빠르게 콘텐츠 투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콘텐츠를 2차 창작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다른 회사들을 인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죠? 5분만 더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할게요. 이거는 뭐 이번에 인수하고 이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게 좀 달라졌고, 근데 어떤 건 여전히 변치 않았는지. 사실 아직도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이거는 정말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데, 항상 절박함, 그리고 절박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사업이 항상 턴어라운드가 있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절박함에서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앞으로는 또 다른 동기부여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절박함에서 사업의 기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분을 잊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고 싶죠. 네. 그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컷! 고생하셨습니다. 저 마지막 좋았어요. 잘 나온 거 같나요? 잘 나왔죠. 제가 잘해야죠.